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우태희라고 합니다. 그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정가면 총장님 또 안한기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제가 한 시간 강의를 별로 안 해봐서 할 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뭐 Q&A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뭐 친지도 만나시고 고향도 내려가시고 저는 잘 못 보냈습니다. 이 강의 때문입니다. 이 강의 생각할 때마다 우선 식욕이 떨어지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책을 들여다보는데 또 게을러져 가지고 또 책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6일 꽤 길더라고요. 근데 한 자도 못 받고 제가 혹시 강의 못하면은 연휴 탓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선택한 책은 우리 총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빌 게이츠의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라는 책입니다. 2011년 2월달에 발간이 돼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바로 직후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을 강타했어요. 그래가지고 기후 재앙이 진짜 심각하구나. 아마 클라이밋 디자스터라는 말을 쓴 사람은 빌 게이츠가 처음일 겁니다. 우리가 클라이밋 이머전시 또 뭐 클라이밋 해저드, 크라이시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자스터가 되려면은 대충 한 10억 불 정도 1 빌리언 이상의 피해가 나야 디자스터라고요. 요거 조금 더 심한 거가 클라이밋 익스트림스입니다. 익스트림스라고 얘기할 때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때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아직 뭐 정착된 건 아닌데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빌 게이츠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빌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빌 게이츠 노트닷컴이라고 하는 개인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4권의 책을 썼고 이게 2021년에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데 이렇게 제임스 월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빌 게이츠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4가지 비결을 들었더라고요. 첫째가 무한한 호기심. 저도 2016년에 다보스 포럼 가서 빌 게이츠 옆에 앉아서 말도 해보고 악수도 해보고. 근데 제가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딱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아는 빌 게이츠가 아니고 할아버지 빌 게이츠예요. 1955년생 68세고요 올해. 두 번째는 이 사람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철이 들들었구나. 계속 질문해요. 남들 밥 먹고 있는데 다 그냥 계속 짓거리고 그래서 좀 철이 좀 덜 드신 분이구나. 근데 하여튼 이분이 아주 중산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아버지 변호사 YMCA 자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윌리엄하고 또 그 어머니도 민주당 골수분자예요. 그래서 민주당 대회 있을 때만 나오시는 분인데 이 메리사에서 이제 추세했는데 맞벌이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가 다 키웠다고 그러고요. 외할머니가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카드 놀이 가르쳐주고 뭐 체스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로 자꾸 이제 몰입이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산만하고 미국 가 보면 왜 페어런트 티처스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매 학기마다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항상 좀 문제가 있다, 좀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지적을 받다가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 시애틀에서 살았는데 그 레이크사이드 스쿨이라고 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이 돼서 역시 좋은데 들어가면 또 공부 열심히 하니까 수학경 시대에 1등을 하고 거기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아폴로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미국 전 고등학교에 이제 컴퓨터 교육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메인프레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메인프레임을 쓰려고
신청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해봤자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당시는 펀치 카드로 코딩하던 때거든요. 펀치 카드. 그 이 친구가 새벽 2시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2시간 동안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대학에 가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코딩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지의 사나이구나 하는 그런 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1등 정신. 뭐 아까 정가병 총장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19살 때 엘버커키 뉴멕시코에서 폴 앨런 그리고 스티브 발머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고 딱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45세 때 CEO로 2001년 물러나고 나머지는 이제 회장을 했는데 세계 3위 부자죠. 원래는 87년에 세계 1위였는데 이분 재산이 1,137억 불, 150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빌리어네어는 맞는데 끝나고 나서도 세계 최대 자선 단체인 빌 앤 메린다 게이츠 공동 이사장 또 브레이크스루 에너지의 투자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에 밴 자선심. 그러니까 이 조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웃 사랑을 많이 해준 거야. 뭐 이 땡스기빙 때 칠면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자선심의 지금 최대 자선 사업가가 됐고요. 워렌 버핏과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이미 이 전 재산의 반은 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도전 정신. 근데 사업은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OS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PC를 이제 개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퀵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인투이트가 만든 머니를 아니죠. 인투이트가 만든 퀵큰을 이기려고 머니를 만들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투이트를 합병하려다가 또 이게 공정거래에 걸려가지고 망신을 좀 당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아이패드도 2000년도에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4,000불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샀고 사업성이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한 15년 전에 37불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을 잘 안 해가지고 그나마 사티아 라텔라가 CEO가 되면서 1998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을 보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또 뭐 구글하고 많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생성형 AI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 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걸 이어줬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why, 왜 넷째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4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그래서 각 부문별로 제조, 뭐 전환, 수송, 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2장까지는 what.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how, why, how, what 이런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20년 한 10년 정도 썼는데 당시에 이 책을 쓸 때는 트럼프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 온실 효과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제가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상당 부분을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책을 저보고 요약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두 번째로는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쓰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10억 톤. 510억 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몇인 줄 아세요?
7억 2천만 톤. 그래서 우리가 한 1.3% 정도 차지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떨어져서 뭐 작년에 6억 3천만 톤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510억 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줄여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하단에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성공하게 되면 제일 낮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선이 될 거고요. 이제 탄소 중립에 뭐 그 실패할 경우는 이제 높은 선이 되겠습니다. 1870년에 산업혁명 이후로 15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2도 올라갔다는 거죠. 1.2도. 근데 저희가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이 중간 기준으로는 2050년까지 1.5에서 3도 더 상승하게 되고 또 2100년까지는 4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2도가 올라갈 때마다 척추 동물의 서식 범위는 2% 줄고요. 식물은 15%, 또 곤충은 18% 준다고 해서 이런 게 아마 빌 게이츠의 아주 천재적인 그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 못 했던 그런 통계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예상했던 거는 코로나는 10만 명당 14명이 죽을 거다. 그래서 사망률을 0.00014. 근데 지금 3년 반이 지난 지금의 평가를 해보니까 거의 맞았어요. 10만 명당 1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후변화는 이거의 7.5배. 그래서 10만 명당 75명. 사망률은 0.00075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빌 게이츠가 만든 것보다는 자기 파운데이션에서 여러 사람 과학자들이 예측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워낙 퍼슬 퓨얼 화석 연료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런 걸 들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탄소 시대의 말기 그리고 수소 시대의 초창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청동기 철기 시대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탄소 시대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철을 만들고 태워서 금속을 만들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올 미래의 사회는 수소 시대. 그래서 저희가 제일 고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수소로 하려니 잘 안 되고 탄소는 줄여야 되고. 자, 이 책에서 또 빌 게이츠가 한 키워드들을 몇 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개 정도 뽑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전력 밀도, 파워 덴시티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주어진 크기 땅 또는 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의 양이에요. 화석 연료가 왜 싼지 화석 연료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거 미국 기준인데 석유 1리터당 26센트라면 탄산 음료 코카콜라 1리터당 11달러. 요거는 저 배럴당 42불. 지금 한 거의 80불 됐나요? 2배 정도 봐도 아직도 탄산 음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근데 화석 연료는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적은 땅에서 이제 제곱미터당 와트가 나오는 것이 500에서 10,000와트까지 나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비싼 이유는 넓은 땅, 또 넓은 수면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 기준인데 510억 톤 중에 31%가 제조, 27%가 전기,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농축산의 19%, 수성이 16%, 건물이 7%예요. 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조가 36%. 우리가 그만큼 제조업이 비중이 많은 거죠. 전화는 우리가 37%. 우리 장관님이 잘 아시네. 근데 농축산은 우리는 4%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만큼 농업이 세다는 걸 볼 수 있고 뭐 수송 건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전환에 해당되는 27%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우리 탄소 중립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린 프리미엄. 뭐 딴 거 아니고요. 화석 연료로 쓸 때의 가격하고 그거를 청정 에너지로 쓸 때의 그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린 프리미엄이 한 1,200불이라는 거죠. 1,200불. 그래서 그 1,200불이 이제 계속 줄 텐데 한 대당 2040년이 되면은 전기차의 그린 프리미엄은 0이 된다. 그때는 정부가 보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전기차를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정부가 1,200불 정도는 보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주장은 뭐냐면 그린 프리미엄이 적은 기술은 지금 당장 도입해라. 그래서 빨리 청정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그린 프리미엄이 크고 많은 그런 연료들 수소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것들은 빨리 도입하기보다는 R&D를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개발하고 미래 기술을 통해서 그린 프리미엄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조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아까 31%라고 그랬죠. 510억 톤 중에 158억 톤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철강, 시멘트, 뭐 플라스틱, 석유화 이런 산업들이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다배출 산업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탄소를 줄이느냐를 네 가지 과정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모든 걸 전기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 고로를 쓰는데 고로 쓰지 말고 전부 다 전기로 써버리고 그 전기로 쓰는 거를 재생에너지와 연결시키든지 또는 수소와 연결시켜서 탈탄소화해라. 세 번째 단계는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뭐 LNG 같이 탄소 포집 기술 CCUS를 이용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묻고 네 번째는 효율적 기자재를 사용해서 공정가스를 줄여 나가라.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 기술 중에 용융 옥사이드 전기 분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공부했습니다. 뭔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철강을 만들어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기술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에요. 하이렉스라고 하는 옛날 파이넥스 공법을 이용해서 지금 포스코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아마 2027년 정도 돼야지 이제 시제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지금 대항마는 이제 하이브리트라고 유럽에서 스웨덴이 이제 그린스틸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이미 상용화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차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차량용 철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환원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수소를 이용해서 이걸 가열을 하는 거죠. 철강이 나오려면 그 고로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1,500도 정도 됩니다. 그 1,500도의 온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융 옥사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철광석이라고 그러죠. 산화철을 넣고 소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넣고 석탄을 코크스 형태로 넣는 게 이제 고로인데 그 철광석을 전기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광석에 나오는 O2를 미리 빼서 밑에 액화 금속을 통해 가지고 만들겠다 하는 건데 이건 미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이렉스가 한국 기술이고 하이브리트가 유럽 기술이면은 이건 이제 MIT 대학에서 나온 기술인데 아직 상용화 못 됐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스턴 메탈.com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게 그 1,500도를 올릴 수 있는 전기는 어디서 얻겠어요? 화석 연료 말고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 안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환 과정 설명인데요. 전환 과정 지금 아마 미국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석탄이 36%, 천연가스가 23%, 수력이 16%, 재생이 11%, 원자력이 10%, 석유가 3%로 화석 연료를 지금 주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와 함께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그래서 꼭 환경론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아까 정원 총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간헐성의 저주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비싼 이유가 이제 전력 밀도도 그 높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나 바람이 불 때 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빌 게이츠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간헐성의 저주 말고도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필요할 때. 근데 저장 비용은 딱 2배다. 현재로서는 1kW당 생산에 5센트라면 저장은 10센트에 걸려서 이 저장 배터리 문제도 그래서 해결해야 되고 배터리가 어렵다 그러면 양수 발전, 충렬 또 수소 전환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석탄보다는 원전이 더 안전하다 오히려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무탄소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 핵 분열 외에도 핵 융합,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그러죠. 이터라고 해서 ITER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해상 풍력, 또 지열 이런 우리가 잘 쓰지 않은 이런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더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지적한 게 농축산 표현을 사육과 재배라고 했는데요. 전체 탄소 배출의 19%, 약 90억 톤 정도를 농축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요. 양은 제조업보다 적지 몰라도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가스는 몇 가지 가스로 돼 있죠? 아직까지는 6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게 이산화탄소, 메탄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 6가지 한 70% 정도가 이산화탄소고요. 15%가 메탄, 그리고 6%가 이 아산화질소 N2O, 그리고 웃음가스라고 그러는 게 이 아산화질소인데 밀도로 치면은 메탄이 28배, 아산화질소가 265배로서 더 큰 온난화를 자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식물성 고기, 그 비욘드 미트라든지 임포시블 푸드에서 만드는 이런 식물성 고기를 장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즘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배양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양육, 컬티베이티드 미트. 요즘 또 그 컬처 미트라는 말도 쓰는데 실제 소의 이 태아 혈청을 채취해 가지고 이걸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농업이란 말도 하는데 아직은 비쌉니다. 그냥 소를 도축해서 먹는 것보다는 한 40% 내지 50% 정도 이제 비싸서 이 요금을 이제 줄여야 될 텐데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식감이에요. 식감. 배양육 아직 못 드신 분 없죠? 예, 유통이 안 됩니다. 아직 그 배양육을 그 육성하려면 그러면 항생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 아직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지금 일반 유통은 안 되고 있고 싱가포르 가시면 드실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걸 허락을 해서 근데 아직 뭐 이게 보급이 되려고 그러면 꽤 멀을 것 같고요. 그 한국 사람들은 마블링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마블링이 이 배양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근육 따로 해야 되고 지방 따로 해서 섞어야 됩니다. 그거 더 어렵죠. 예,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 하여튼 그 전 세계에 이제 식용소가 10억 마리가 있는데 그 10억 마리의 소를 한 10분의 1로 줄여야지 이 농축산 쪽에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얘기는 지금 비료, 농작물을 키울 때 쓰는 비료가 100년 전에 저희가 개발한 하버 보시법에 의한 비료인데 질소나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산림 벌채. 1990년 이후로 지금 30년 동안에 130만 제곱킬로미터 이게 남아공 정도의 면적이랍니다. 남아공 그 정도의 지금 산림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30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지금 나무를 쓰고 있는 거고 쓴 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수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송 부분은 전체 아까 16% 82억 톤 정도의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가장 진전이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탄소를 제일 많이 줄이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 보급됐냐면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45만 대 보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게 2,006만 대. 전 세계에 차가 한 몇 대 정도 있겠어요? 한 10억 대 있나요? 10억 대 중에 2,600만 대니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승용차는 전기차, 트럭은 수소차. 근데 그 이외의 뭐 비행기라든지 또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 연료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린 프리미엄을 쪽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될 텐데 이 도표에 의하면은 그나마 전기차가 제일 경제성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항공기 쪽은 바이오 좀 제트유를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암모니아일 것 같아요. 암모니아. 수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대체로 쓸 수 있는 브릿지 연료라고 그럴까요? 암모니아나 메탄올이 제일 이제 대안이 될 것 같고 이 기술을 빨리 저희가 습득을 한 다음에 혼소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건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냉방, 난방 과정에서의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거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7% 전체 온실가스의 한 36억 톤 정도를 이제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저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 콘크리트는 미국이 만든 거죠.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왔고,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에 만든 콘크리트에 들어간 시멘트가 27,000톤이랍니다. 미국이 한 해에 쓰는 콘크리트가 9천만 톤인데 27,000톤이니까 한 3년치 콘크리트를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 두 가지 저한테 이제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정부가 LNG를 장려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NG는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열 펌프, 히트 펌프를 써서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로 에너지 빌딩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우측에 보이는 이 그림이 시애틀에 있는
블리센터라고 하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 저 위에 이 옥상에 570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건물은 연간 230 메가와트 아워를 생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생산한 것 중에 70%만 쓰고 나머지 30%는 이웃에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하에 26개의 지열 우물이 120m 깊이로 쌓여 있어서 비가 오면은 물을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수화시켜 가지고 이 건물에서 항상 온수로 쓸 수 있도록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제로 에너지 빌딩 제도가 도입돼서요. 한 100여 개 정도 지금 인증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상급 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4급, 5급 정도고요. 건물을 지으실 때요. 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그만큼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공공 부문부터 좀 이 제일 좋은 게 과천에 있는 청사 건물. 보기는 나빠도 그 건물이 에너지 효율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 건물 지을 때도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건물 부분에 에너지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후 적응. 이 도표가요. 이 책에서 이 빌 게이츠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좌측에 있는 도표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Y축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고요. X축이 1인당 소득이거든요. 45도 각도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는 적고 다 부자 나라들은 저 끝에 있죠. 잘 사는 나라,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도표를 보고 빈곤층들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이제 그 인생 과제로 삼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책 보면은 전 세계 빈곤 인구가 90년도에는 세계 전체 인구의 한 36%였는데 2015년도에 10% 줄었다가 기후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니까 점점 느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기후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Climate Adaptation. 여러분 메디케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다니엘이라고 리비아를 습격했던 지중해의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메디케인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중해 온도가 평소에는 25도 정도 됐는데 최근에 27.5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도가 높아질 때마다 수증기가 7% 많아져가지고 이 메디케인 다니엘이 리비아의 데르나시를 9월 10일 새벽 1시부터 5시간 동안 비를 뿜었는데 그 데르나시의 연간 강우량이 500mm라는 거예요. 근데 400mm를 쏟아 부어가지고 WHO 추정 13,000명이 사망되고 4,000명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후 변화보다는 인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우리와 같은 이런 예측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피해라 했으면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을 텐데 기후 예측 시스템이 없었고, 댐이 두 개가 있답니다. 데르나시 근처에. 근데 댐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고장이 나서 계속 안 고치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사태를 막고서야 이제 지금부터 고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자, 이런 심각한 기후 위기에 우리가 미티게이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밋 미티게이션에 이제 대응하는 말이 당장 우리가 좀 살자. 그래서 클라이밋 어댑테이션이라는 말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 공학이란 말이 나오죠. 지오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좀 더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말인데 구름 표백이란 말이 나와요. 클라우드 브라이트닝. 염수로서 구름을 희게 만들면은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이 지구에 그만큼 뜨거워지는 효과를 줄인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프랭크 코이치 교수가 코이치 그룹을 통해서 인공 화학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첫 시도를 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상에서 제일 생존력이 높은 곤충이 뭐겠어요? 카코러치 아닙니까? 카코러치. 곤충이죠. 곤충을 유전공학으로 바꿔서 탄소를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 줄이는 효과가 적으면은 유전공학으로 해서 바퀴벌레의 날개를 달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보내는 거죠. 자, 뭐 허황된 얘기지만 지구공학이란 기술이 좀 더 실용화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미래 기술을 통해서 쉽게 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what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기술에 선투자를 해야 되고 또 탄소 집약적인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탄소 감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빌 게이츠는 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정치인들한테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화도 걸고 편지도 쓰고 또 공개 회의에 참석을 해라. 그래서 굉장히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R&D를 잘하는 전자기업, IT 기업이나 제약 기업은 전체 매출의 10에서 13%를 이제 그 투자하는 데 비해서 에너지 기업들은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더 R&D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미닝 소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인 거죠. 그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미닝 아웃을 통해서 좀 비싸더라도 이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를 덜 발생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그러면은 사는 그런 구매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조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그 공무원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때 제가 많이 쓰던 얘기인데요. 여기 국회의원 안 계시죠, 의원님?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5가지. 네. 첫 번째는 말로는 이길 수가 없다. 정말인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국감 때문에 저 회장님들 자꾸 증인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회 다니고 있는데 말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누라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 돈 좀 어떻게 좀 지원해달라. 세 번째는 다 자기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핑계 대는 거. 네 번째는 바쁘다고 그러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다섯 번째는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시간이 한 20분 남은 건가요? 예. 좀 국내 얘기하고 어떻게 ESG를 할 건지 이제 좀 제가 좀 이 원고 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왜 탄소 중립이 어렵죠? 제조업 강국이어서 그런 거예요. 제조업 강국. 제조업 강국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전체 GDP의 25%.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독일의 19%, 일본의 20%. 영국이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수 있는 거는 다 서비스 산업화돼 있고 금융 산업이 발전돼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제 산업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다 중요하지만은 산업 전환을 해서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신산업을 키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더 큰 문제점은 우리는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비중이 5.5%예요. 석탄 발전 의존도가 아직도 2021년 현재 34%가 돼서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이 탄소 중립에 관한하는. 자, 대한상공회의소에 그 SGI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이제 미래의 탄소 중립의 비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국가 정책으로 그 설정을 했는데 세상에 비용 편익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연구 결과가. KDI에서 뭐 2030년까지 한 거 말고는 없어서 제가 2100년까지 쭉 이 총편익, 그러니까 편익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굉장히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기후 편익, 그리고 어느 기술에 또는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선투자를 하면 또 편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편익과 기후 편익을 합친 걸 총편익이라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돈을 써야죠. 돈을 쓰는 건 다 비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 최저점이 한계형 체감 법칙에 의해서 줄 텐데 최저점은 2045년에 오고요. 비용과 편익이 만나는 골든 크로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2063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배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골든 크로스가 2063년이니까 2063년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2063년을 한 2045년 또는 2040년까지 앞당겨줘야 돼요. 앞으로 끌어줘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해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진짜 필요한, 뒤에 나올 텐데 진짜 필요한 정책은 뭐냐면 규제 정책이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을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뭐냐면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못하는 놈한테 줄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더 주고 모티베이션을 두고 더 열심히 해줘야지 전체를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은 규제 정책이고 이거 못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이거 못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처리가 돼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후 악당이고요. 이미 기후 악당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잘못하면요 기후 악마, 이 빌런에서
대비리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CCPI 지수. 이게 꼭 컵 27 때 이제 발표된 건데요. 영국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전체로 한 63개국. 그러니까 1, 2, 3등은 또 비워놨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63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60이에요. 62. 우리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카자흐스탄, 사우디, 이란. 한심한 나라들이죠. 저희 엑스포 지금 사우디하고 경합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러시아 뒤에 있어 또. 근데 일본은 52.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중국 조사도 51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인가요? 컵 28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발표가 될 거예요. 뭐 조금 더 앞으로 나갈 걸로 제가 기대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대한 위상은 진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력 산업으로 돼 있는 철강,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을 빨리 탈탄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노력은 이제 시테크, 이 스타트업들이 탄소를 줄여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냐? 탄소 중립은 기술 개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가지고는 저희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맥켄지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시텍 기술의 시장 규모가 뭐 9천조 원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시텍 관련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런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이제 하이렉스 기술에 의해서 지금 수소 환원 제철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은. 그래서 우리 김기준 우리 부사장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아직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개념의 이제 철강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문제가 석유화학이에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화학에서는 바이오 나프타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바이오 나프타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물량을 다 투입을 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약간 지금 웨이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프타 전기 분해로를 개발하느니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전기화 시킬 수 있느니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는 건 네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원료 전환, 둘째가 연료 전환, 세 번째가 공정 효율화, 그러니까 공정 가스 같은 걸 없애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있는 네 번째가 뭐냐면 제품 전환이에요. 제품 전환.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연료도 바꿀 수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원료를 바꿔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석유화학은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 다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 보면은 업스트림은 안 해요.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기초 유분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바스프라든지 이런 데는 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뭐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선진국 기업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화학 쪽은 좀 제품 전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로 보이고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전기 쓰는 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정가스를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이제 LCD에서 OLED로 이제 전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OLED조차도
엄청나게 탄소가 나오고 전기 많이 쓰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그래서 뭐 지금 PFC 공정가스 분해 설비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시멘트도 이제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제조업 중에 탄소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인데, 시멘트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클링커 제조 시에 석회석을 어떻게 대체할 건지, 그리고 연료로서 뗄 때 이제 순환 자원을 쓰자는 거죠. 옛날에는 석탄으로 시멘트 만들었으면은 클링커 만들으라고 가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쓰레기를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열로 시멘트를 만들자. 시멘트는 어느 나라나 필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멘트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수소 혼소를 시켜서 수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갈 텐데 아직 기술은 거기까지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시멘트도 좀 갈 길이 바쁜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저 네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 하나도 안 들면서 저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에너지 절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요. 에너지 효율 높은 그런 가전기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저희 집은요, 그 겨울철에 난방을 안 해요. 예. 저희 집의 난방 소스는 윗집과 아랫집에 그 제가 이제 첫 국장 보직을 에너지 절약 추진 단장이라는 보직을 받았더니 아까 우리 저 집사람이 굉장히 얼러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동사무소에서 이 표창도 받았습니다. 에너지 제일 적게 쓰는 가정이라고. 그랬더니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겨울철에 집에서 코트 입고 있고요. 근데 에너지 절약은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주로 살잖아요. 뭐 줄이라 해도 안 줄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딱 하나, 뭐냐면 이웃집 전기 사용량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집 가스 사용량을 알려주는 순간 알아서 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고지서에 거기 나올 거야. 막 동네 평균, 동평균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하로 쓰시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인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세요. 아, 참 힘들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자꾸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실현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저 에너지 절약 운동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 종이 영수증 쓰지 말기. 그러니까 전자 영수증 쓰자는 거죠. 그 은행에 가입해서 저 앱에 클릭 하나 딱 하시면요, 그냥 핸드폰으로 확인만 하면 됐지. 종이 영수증 보시고 뭐 그거 모아두세요? 뭐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좀 종이 낭비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메일 지우기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겠어요? 데이터 센터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 컴퓨터에 10년 전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 전 이메일 보시겠습니까? 괜히 있으면 또 수사 대상이 돼요. 미리미리 지우셔서요. 1년 이후 거는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두세 개를 안 지울 수가 있죠. 없앨 수가 있고요. 자, 저희 또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게 골프장이 우리나라 저 평균적으로 골프장이 미국 골프장의 에너지 소비의 7배라고 그럽니다. 저희 클럽하우스 보면 뭐 호화찬란하잖아요. 미국에 그런 클럽하우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근데 골프장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여기 혹시 골프장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라카룸에 그 비닐 쓰는 거를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보니까요, 필리핀은 이 골프 치고 나서 다 젖잖아요. 그래서 뭘 주나 봤더니
종이팩을 주더라고요. 그게 그 나라에서 뭐 저 그만큼 환경에 신경 써서 그런 건 몰라도 저는 그래서 저 비닐팩을 하나 받으면은 한 2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비닐팩이 제이드 팰리스 비닐팩이에요. 그래서 거기 걸 얻어서 한 2년 쓰다가 이제 버리는데 사실 비닐팩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빨래 저 나가는 거고 좀 땀이 젖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이 골프장에서 지금 이 라카룸에서 이 비닐팩이 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워치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이제 전화도 하고 없앱시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19년도에 골프장 경영협회에서 러커룸 비닐을 없애기를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쭉 없어지다가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골프피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원님들이 그러시는 거야. 야, 돈은 돈대로 올려놓고 그까지 비닐로 하나 안 쓰냐 하니까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한상회에서 그거 없애기 지금 운동을 해가지고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기 불가피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1년 들고 다니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느 골프장 저 양주시를 가서 봤더니 비닐루가 없는 거예요. 연초에 저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하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니 비닐루 언제 없앴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가 작년에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걸 임팩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골프장 다니시면서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안 쓰셔도 되죠? 이제 자 그리고 앞으로 순환 경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죠.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1차적으로는 ESS 쓴다고 그러는데 ESS 가지고 부족해요. ESS 쓴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시 분해해 가지고 재쓸 수 있는 건지. 석유는 쓰고 나면은 공중분해가 돼서 탄소가 나오고 하지만은 리튬은 다시 수거가 돼서 다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70%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니까 앞으로 순환 경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가 탄소 중립을 위한 ESG 방향인데 제가 ESG 얘기는 뭐 하나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ESG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 해주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장님들 이렇게 저희 대한상의에 ESG 센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ESG 아시죠? 그러면 ESG 열심히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러세요. 그럼 뭐 하세요? 그럼 뭐 어디 가서 CSR도 하시고 어디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수지도 찍고 그래서 제가 그럼 ESG 위원회 회사에 설치됐습니까? 회장님 그랬더니 그건 뭐죠? 그러시는 거예요. ESG하고 CSR은 틀린 겁니다. CSR은 사장님들이 이거 관심 있어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홍보 목적으로 하셔도 좋고 ESG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반드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디스클로저. 그게 법적 의무가 됐던 어떻든 간에 나는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없으시면은 ESG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ESG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ESG 센터에서 또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esg.cocham.net인데요. 또 저도 광고를 하고 가야 되니까 저희가 으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으쓱. ESG를 한국말로 하면 으쓱이 돼서요. 한 60분 정도의 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분들의 이 ESG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괜히 무슨 뭐 ESG 경영자 과정 가서 돈 쓰지 마시고 먼저 으쓱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ESG 공부하시고 부족하시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 배우시러. 그래서 하여튼 으쓱 홈페이지 통해서 ESG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고요. 혹시 우리 윤철민 실장님이 그 담당자인데 이 명함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좀 문의하실 사항 있으면 저분한테 저분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